네, 오늘 수업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함경도, 해삼의 한중일 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훑어볼까요? 이거 파일은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나중에 뭐 예습이나 뭐 복습할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내용은 이 정도 내용이에요. 뭐 쭉 한번 훑어본 다음에 한번 시작할까요? 뭐 이런 그림도 나오는데 오늘은 해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삼, 함경도 해삼. 함경도 해삼 같은 경우는 사실 해삼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는 잘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 주로 많이 먹는 지역이 중국이 많이 먹고 나머지 한국, 일본도 먹긴 하는데 아마 수업 중에 여러 번 나올 테지만 전 세계 해삼 채취량의 80%는 중국에서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양한 음식 문화가 당연히 발전해 있겠죠. 볼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회로 먹는 방식이에요. 회로 날것을 먹는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고 가장 해삼을 많이 소비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해삼 요리가 있죠. 뭐 해삼탕도 있고 해삼을 이용한 뭐 볶음 요리, 뭐 튀김 요리 뭐 이런 쉽게 말해서 뭐 중국집에 가면 좀 고급 중국 요리 보면 대부분 다 해삼은 들어가요. 그만큼 중국 사람은 해삼을 굉장히 좋아해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일본이 좋아하는 해삼 요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내용입니다. 고노와타라고 해가지고 그 해삼 그 내장을 가지고 만든 젓갈이에요. 주로 일본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날것을 먹는다면 일본은 주로 내장을 먹고 중국은 한국, 일본 플러스 각종 튀김 요리, 튀김, 뭐 볶음 요리 해가지고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있다는 얘기가 중국이 그만큼 해삼을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전 세계에서 생산됐던 해삼은 전부 다 중국으로 가죠. 뭐 오늘날 홍콩이나 뭐 베이징, 뭐 상해 뭐 이런 곳으로 집결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제 쭉 봅시다. 그러면 해삼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생산이 됐을까? 이게 다양한 데서 생산됐어요. 뭐 저도 이번에 수업 준비하면서 보니까 호주 북부 지역에서도 생산이 됐다 하더라고요. 해삼이.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어차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중국, 일본 이 동북아시아 중심으로 보겠지만 동북아시아 중에서 특히 해삼이 많이 생산됐던 곳이 바로 동해안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새로운 거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신증동국 여지승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여지승남이라는 책이 원래 있었고 이거를 이제 보완했던 책이 바로 신증이라고 붙었는데 그냥 신증동국 여지승남이라는 책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정말 별의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 지리지 수업 시간에 제가 아마 별도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경기도 부분 경기도 여주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나왔어요. 언제 만들어졌고 뭐 어떤 성씨를 가진 사람이 살고 있고 뭐 지형, 지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한번 해삼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해삼을 검색하면 이 책에 54곳에서 해삼이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충청도, 경상도 뭐 쭉 나오죠. 여기 전라도 제일 뒤로 가볼까요? 뭐 함경도 이런 데서 해삼이 생산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강원도 나오죠. 쉽게 말하면 강원도 고성, 뭐 경상도 울진, 함경도 함흥 뭐 이런 데서 해삼이 생산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해삼이 굉장히 잘 생산되는 물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특산물이라는 거죠. 원래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한 거예요. 이제 한문으로 적혀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이거 번역본이 돼 있어요. 금방 봤다시피 토산 적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토산. 토산은 쉽게 말하면 그냥 특산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보면은 한문으로 인삼도 있고 뭐 복령, 지항, 뭐 홍합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해삼 적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그 강원도 양양군 있죠. 양양군의 내용인데 한 600년 전에 강원도 양양에서는 해삼이 생산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삼이 많이 생산되는데 특히 동해안은 한국과 일본이 해삼을 굉장히 많이 채취하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해삼이 많이 났다는 거죠. 동해안이. 쭉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표시가 돼 있죠. 이 구글 지도에서 제가 떼온 건데 여기 북한 있고 뭐 있는데 여기 보면 우측 상단에 보면 블라디보스토크 있을 겁니다. 근데 블라디보스토크를 원래 블라디보스토크의 지명 이름은 해삼위예요. 해삼위. 블라디보스토크는 지금은 러시아 땅이지만 1863년까지는 중국 청나라 땅이었어요. 근데 청나라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그냥 해삼위라고 했습니다. 왜 해삼위라고 했는가 하면 동해에서 잡혔던 해삼들이 여기에서 집결을 많이 하거든요. 즉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집결을 막 모은 다음에 중국으로 이제 수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를 해삼위라고 할 정도로 중국에서 많이 소비가 됐고 또한 동아시아, 동해가 해삼의 주요 생산지였다는 거예요. 쭉 봅시다. 아마 이거 오늘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가 아닐까 싶어요. 옛날 그림이긴 한데 여기 보면 일본 있죠. 여기 위쪽에 보면 이제 한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지도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동해에서 생산이 됐던 해삼이 일본은 나가사키에서 온 다음에 중국, 광저우 또는 상해로 수출이 되고 한반도는 쉽게 중강, 경원, 해령에서 수합을 해서 모은 다음에 중국으로 수출했다는 거예요. 주로 베이징, 북쪽으로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가사키는 중국 남반부로 수출이 되고 그 한반도 같은 경우는 베이징 등 중국 북부 지역으로 주로 수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지도가만 봐도 동아시아에서 해삼을 중심으로 한 한국, 중국, 일본의 무역의 역사가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쭉 봅시다. 그럼 우리 먼저 한국 먼저 볼게요. 이 책은 만기유람이라는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국왕이 중국 황제에 선물을 줍니다. 근데 그 선물 중에 별사박물이라는 게 있는데 별사박물은 그 중국 황제가 좋은 일 있을 때, 뭐 아들을 낳았다, 아니면 아팠다가 회복이 됐다, 뭐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하기 위해서 보내는 박물, 즉 선물 내역이에요. 그게 쭉 보면 이것저것 적혀져 있죠. 보면 해삼, 홍합, 다시마 이렇게 적혀 있죠. 쉽게 말하면 조선의 국왕이 중국 황제 또는 중국 황후한테 해삼을 이렇게 바친다는데요. 200근, 100근 이런 식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국왕이 중국 황제한테 공식적으로 주는 선물 내역 중에 해삼이 들어갈 정도로 중국 사람들은 해삼을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강적으로 좋아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럼 국가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라면 민간에서 주고받은 무역이 없었을까? 계속 볼게요. 이거는 그 조선과 한중일 국제무역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평안도, 함경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있죠. 여기를만 집중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경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해령, 중간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책문 후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후시라고 적힌 것도 있고 계시라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봉황성에서 하는 곳은 후시만 하죠. 반면에 중강, 오늘날의 의주는 계시와 후시를 모두 다 합니다. 그럼 계시가 뭐고 후시가 뭔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계시는 공식적인 모욕이에요. 이거는 조선의 국왕이 중국 황제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정부의 허락 아래 조선의 상인, 중국의 상인이 무역을 하는 공식적인 무역이에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 주로 했던 곳이 중강, 오늘날의 요주, 또 경원, 해령 이런 거죠. 반면에 후시라는 곳은 이거는 밀무역이랑 조금 다른데 비공식적인 무역이에요. 그러니까 밀무역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인들이 정부에서 허락을 받은 물품 또는 숫자 이외에 몰래 무역을 하는 거야. 그 장소가 대표적인 게 책문 또는 지금 오늘날의 의주에서 많이 합니다. 의주는 뭐 다 아실 거고 이 책문이 어딘가 하면 봉황성 인근에 있는 곳인데 책문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그 휴전선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이에요. 그 내려가면 청나라 땅. 거기에서 저 압록강 사이는 무유지,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땅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청나라로 들어가는 경계선이에요. 그걸 책문으로 하는데 왜 책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거기에 나무를 쭉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경계선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휴전선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볼까요? 쉽게 말하면 책문 이렇게 게시해서 주로 무역을 했던 대표적인 물품이 해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해삼은 주로 여기 울릉도 동해 인근에서 채취된 것이 수합이 되고 모아지고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됐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나 볼까요? 이따가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이거 본 다음에 이게 지금 그럼 우리나라가 조선, 한국을 먼저 봤다면 일본은 어땠는가 한번 봅시다. 일본이 주로 무역을 했던 장소. 오늘 수업이랑 관련해가지고 해삼을 주로 수출했던 곳이 금방 봤다시피 나가사키예요. 여기입니다. 지금 한 200년 전에 나가사키 그림을 그린 곳인데 여기 중간에 딱 보면 성곽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주지인데 이걸 아마 대시마라고 합니다. 여기는 일본의 공식적인 무역 창구예요. 여기는 좀 잘 안 보이는데 뒤에 그림을 보면 더 잘 보이죠. 여기 보면 이 네덜란드 국기일 거예요. 네덜란드 국기가 보이죠. 여기가 바로 외국인들이 거주하던 장소입니다. 그럼 당연히 외국인이 거주한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주로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나중에 임진왜란 수업도 하겠지만 임진왜란에서 주로 조총이 수입되던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서양이 무역을 하는 주된 장소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나가사키, 바로 여기가 중국으로 해삼이 수출되는 주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일본 전역, 주로 뭐 동북 지역, 오늘날의 홋카이도 지역, 이 지역에서 채취된 해삼이 나가사키에서 모여진 다음에 중국으로 수출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의 해삼 수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비단을 수입을 해요. 그 비단을 수입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로 금, 은, 동을 수출하거든요. 근데 금, 은, 동이라는 게 채굴량이 제한이 있어요.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 은, 동이 부족하게 되자 비단을 수입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새로운 대체 상품을 개발합니다. 그 대체 상품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세 개예요. 건해상, 상어지느러미, 또한 건전복 되겠죠. 이 세 개를 수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상한 이야기도 하지만 금, 은, 동을 대체한 상품이 건해삼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 중국에서 해삼을 좋아하는 걸 보면 충분히 이해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나가사키를 통해서 일본으로 주로 수출했던 해삼의 양이 약 오늘날의 190톤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의 해삼이 나가사키를 통해서 일본으로 수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조선, 일본에서 모여진 해삼을 수입을 합니다. 이렇게 선물 받은 것도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수출이 되는 것도 있고 또한 나가사키를 통해서 수입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충분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워낙 많은 해산물 소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발생하는 게 바로 불법 조업 문제죠. 오늘날에도 이 문제 많이 발생하죠. 뭐 서해 지금 꽃게잡이철만 되면 중국 어선들이 와가지고 막 다 몰래 잡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한 200년 전, 300년 전에도 있었어요. 특히 서해안 중심으로. 이거는 한 200년 전에 실학자였던 이덕무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 청장간 전설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보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항당선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지역 배인지 모르겠는데 항당선이 몰려와서 육지에서 한약을 약재 캐고 해삼 따서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해삼을 너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조선과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수출되는 해삼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몰려와서 채취를 한다는 거죠. 쭉 이어서 계속 수업을 하면 좀 해산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봤다면, 요건 좀 부연 설명을 할 내용인데, 중국은 해삼을 전 세계에서 수입을 합니다. 인도에서도 수입을 하고, 오늘날에는 뭐 뉴질랜드에서도 수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해삼에 대한 욕심이 엄청난 거죠.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예요. 여기 보면 점 찍어놓은 곳 있죠. 이거 지금 마카사르 항구인데, 오늘날에도 해삼 무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근데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한 200년 전, 300년 전의 어민들이 여기에서 해삼을 채취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호주가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호주는 뭐 영국, 서양에서 발견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상 저기 호주의 존재의 위치는 이미 동북아시아, 특히 남태평양,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해상 같은 걸 채취하다가 조난을 당하는 거예요. 뭐 태풍을 맞는다든가 뭐 배가 부서진다든가 해서 조난을 당해서 떠밀려서 호주 북부 지역에 떨어지는 거죠. 딱 보니까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해상 또는 수산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채취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해산 무역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마카사르 항구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호주 있고 또 파푸아뉴기니도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동남아시아 또는 남태평양에서 생산이 됐던 해삼이 마카사르 항구에서 모여진 다음에 중국으로 수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해삼이 중국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출이 되는지,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를 살펴봤다면, 그러면 해삼을 구체적으로 누가 채취를 했는지 살펴봅시다. 바로 포작과 잡녀라는 거예요. 아마 잡녀라는 표현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잡녀라는 표현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잡녀라는 건 오늘날의 해녀랑 비슷해요. 근데 포작이라는 표현은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포작이랑 잡녀는 둘 다 하는 일은 같습니다. 뭔가 하면 포작은 남성을 지칭하고 잡녀는 여성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해녀라는 표현을 잡녀 대신 많이 쓰기로 하는데, 원래 많이 쓰는 말은 잡녀예요. 잡녀. 잠수하는 여성이라고 하는데, 잡녀라고 하는데,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해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해녀는 원래는 일본에서 그 물고기를 잡는 여성을 좀 천시해서 좀 무시해서 부르는 말을 해녀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잡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포작과 잡녀가 해삼, 더 나가서 전복이나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잡아서 정부에 세금을 내고, 아니면 그걸 팔아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포작과 잡녀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포작은
장가를 못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이고 정부에서 세금도 크고 부담이 크고 이러니까 40이 넘어서 호라비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잡녀 역시 오늘날에 뭐 TV 다큐 보면 해녀들의 모습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잖아요. 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포작과 잡녀가 굉장히 어렵게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물론 해삼도 이 과정에서 잡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물고기를 잡는지, 해삼을 채취하는지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1825년 심상규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게 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앞에 쭉 나오는데 뒷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이 손발이 얼고 피부가 터졌다. 갈라 터져서 귀신처럼 보였다. 포작과 잡녀의 모습이 그렇게 비참했다는 거예요. 한겨울에 물에 들어가고 그걸 잡아온 건 세금으로 내야 되고 그만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더 볼까요? 이것도 한 200년 전에 함경도 관찰사 성수묵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해삼에 대한 행정, 뭐 해삼을 세금으로 거두는 이런 문제가 포민들, 쉽게 말하면 어민들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얘기는 포작과 잡녀의 모습, 삶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봤던 포작과 잡녀에 대한 내용은 해삼을 채취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해삼에 대한 흑역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많이 먹는 해삼 또는 중국에서 많이 중국으로 수출 많이 하는 해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채취되고 가공돼서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지되었다는 거죠. 해삼에 대한 흑역사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 지도 보면 나와 있는데 남태평양 원주민 사회를 붕괴시켰다고 합니다. 해산무역이. 이게 뭔가 하면은 원래 인도네시아 상인들이 또 인도네시아 어민들이 해삼을 채취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1900년대부터 서양의 상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네덜란드 상인들입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여기 원주민들한테 해삼을 구입하는 거예요. 왜? 해삼이 중국으로 수출하면 돈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에 대한 해삼에 대한 대가로 지불했던 게 뭔가 하면 무기, 총이에요. 머스킷총. 당연히 전쟁 같은 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아무런 값어치 없는 조악한 장식품 같은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주니까 이게 남태평양 원주민들은 해삼을 채취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뭐 총도 주고 뭘 막 주고 이러니까. 근데 문제는 해삼을 채취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말려야 됩니다. 건져야 돼요. 오늘날 중국으로 판매되는 해삼의 대부분은 건 해삼이에요. 말린 해삼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걸 좀 얼리거나 아니면 냉장하는 기술이 있긴 하지만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다 건조입니다. 100% 건조예요. 근데 건조를 하는 과정에서는 막대한 양의 뗄나무가 필요한 거죠. 해삼 1톤을 건조하는데 뗄나무가 9톤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9배의 뗄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뗄나무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주 남태평양에서 대규모의 그 벌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벌목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 남태평양의 산림은 훼손이 되고 또한 자연환경은 파괴가 됩니다. 나중 되면 원주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기에 필요한 배를 만들기 위한 선박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왜? 나무가 없으니까 선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원주민 사회를 붕괴시킨 게 뭔가 하면 바로 저입니다. 술입니다. 술. 좀 네덜란드 상인들이 대가로 많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술이에요. 술. 원주민 사이에 술을 판매하는데 그 당시 선원들이 많이 먹었던 럼주나 같은 이런 저렴한 값싼 알코올 술을 제공하는데 이게 대량으로 원주민 사이에 들어오면서 원주민 상당수가 알코올 중독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원주민 사회가 붕괴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해삼의 흑역사입니다. 뭐 해삼의 흑역사 이러한 어려움, 고통, 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오랜 기간 동안 해삼을 두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이 발생하고 이를 통한 이 해삼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민들 또는 뭐 잡녀, 포작한들의 어려움이 막대했다는 거죠.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이렇게 딱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앞에서부터 중요한 내용만 딱 짚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거 오늘 수업은 해삼을 중심으로 해서 한중일의 무역을 살펴본 거예요. 근데 보면 아시다시피 동해안은 바로 이 동해안은 해삼의 주요 산지였어요. 여기에서 수확된 해삼이 바로 이 한국은 해령, 경원, 중강으로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일본은 나가사키를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중국과 한국 또 더 나아가서 일본이 해삼 무역을 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